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고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로 수업 시간을 옮겼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수업에 늘 출석하는 수강생,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도 프로파일러 수업은 청취자 여러분들 직접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IQ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직접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죠. 오늘 만나볼 사건 뭐죠? 네, 오늘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사흘 전 서울 마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알몸 상태에다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한 건 함께 살던 20대 남성 2명. 한 명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다른 한 명도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몇 평 정도 돼요? 근데 나 조그만 해서 남자 3명이 살 수가 없는데. 혼자 사는 집인데 다. 경찰은 이 친구들을 신고 당시 긴급 체포했고 이들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들은 감금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이번 주에 계속 보도가 나왔죠. 너무 충격적인,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피의자들은 구속이 된 상태고요. 예. 이 사건은 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또 있어서요. 해당 수사팀에 대한 감찰 조사도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보도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세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렇게 아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좀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일요일이죠. 6월 13일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살 남성 A씨가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망 당시에 34kg밖에 나가지 않는 저체중 상태였고요. 예.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이들은요. A씨와 같이 살던 동갑내기 남성 B와 C이고요. A씨와 가해자 B씨는 대구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사이고요. 피의자 B와 C는 또 마찬가지로 친구 사이입니다. 피해자 A씨는 B와 C가 같이 살던 역삼동 빌라를 갔다가 그때부터 이 주거지를 비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피의자 둘은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A씨의 가족은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집에 오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있던 피해자 A씨는요. 11월에 서울 서초구 양재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A씨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치려다 적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1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팔 차림의 A씨를 보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피의자 B와 C가 A씨를 데려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피해자 몸에 폭행 흔적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대구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직접 인계를 했고요. 이 피해자 아버지는 11월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전치 6주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을 했고요. 네. A씨가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피의자 B와 C는요. 올해 3월 말 대구에 내려가 피해자 A씨를 다시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감금하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대를 이어갑니다.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지난 4월 말 피해자를 찾아달라면서 다시 한번 가출 신고를 하는데요. 피의자들의 강요로 지금 보이는데요. 피해자 A씨는 경찰 조사도 거부하고요.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힙니다. 피의자 B와 C는요. 피해자 A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했고 또 수백만 원을 빼앗은 걸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피의자는 감금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고요. 경찰은 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네, 지옥이 우리가 이제 죽은 뒤에 가게 되잖아요. 죄 지었게 되면. 그런데 현실에서 만약에 지옥이 어떨지 보고 싶다면 이 사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뭐 개미 귀신이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빠져나가려면 하면 계속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네. 그걸 개미 지옥이라고 하는데 네. 이 2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결국 고문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돈 빼앗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영양실조로 34kg에 불과하도록 결국 그래서 죽게 만든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지옥이란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구 사이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친구 사이였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변질된 관계였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친구란 말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네네. 그냥 예를 들어 같은 학교를 다녔다 또는 같은 뭐 동년배다 같은 동아리 같은 데서 활동을 했다 이러면 그냥 쉽게 친구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형식적인 그 용어 말고 친구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사이는 단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빼면은 오히려 착취와 괴롭힘, 가해, 이용, 노예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지 이걸 결코 친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폭행이나 학대를 넘어서 이제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까지 했는데요.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가학성으로 봐야 될까요? 가해자들에게서는 그렇죠. 가해자들에게서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거역함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고 이러한 어떤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닌 소위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네. 할 때 그 단계에 가기 전에는 타자화, 대상화라는 심리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나와 친구야, 나와 같아, 나랑 유사한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야라는 동질감을 느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나와 달라라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남북 간의 대치에서 서로를 뭐 죽이고 싶다, 뭐 서로 욕을 하고 또는 우리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그를 상징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말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왜? 상대방을 타자화하기 때문에, 대상화하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이 사건 역시 이런 가학성이 발휘되기 전 단계에는 저 대상자는 나랑 혹은 우리랑 다른 존재야. 그 다르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뭐 외모가 다르든 또는 말할 투가 다르든 성격이 다르든 네. 혹은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뭐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찾아내서 자신들의 가학성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과 합리화, 자기 내면의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중화시키는 그러한 기제로서 타자화 대상화라는 심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 어제 보도로 밝혀지기로는 어떠한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도 또 찍었다고 하던데 네. 그것도 비슷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죠. 그 영상을 어떤 용도로 찍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 상황과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자기들이 의도가 좋았다는 것을 드러낸다든지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경감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적은 이 영상을 나중에 자신들이 다시 돌려보고 재생해보고 그럼으로써 학대를 했을 때의 그 가학적 쾌감 이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가학성의 증폭을 위해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 피의자 둘이 그 감금 때문에 사망한 건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의성이 없었을까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의성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짓을 사람에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 둘은 대학생이었고요. 충분한 그런 뭐 인지를 할 만한 상황. 성인 남자 20대 남자가 34kg이 될 때까지 영양실조 상태돼 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폭행과 가학행위를 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살인의 고의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느냐. 이들이 과연 이 피해자를 그렇게 쉽게
떠나보내고 싶어 했을까? 오랜 동안 계속 가학하고 오랜 동안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착취를 해서 네. 경제적인 것까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자면 이렇게 빨리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고의가 없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경우이든 저 경우이건 살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미니 메시지로 전다은님께서요. 가출 신고도 하고 폭행 신고도 했는데 왜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피해자 A 씨가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과정을 납치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설명을 앞서 이제 해주셨는데 우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네. 경찰 내부에서도 다만 처음에 지난해 이제 10월에는 그 경찰이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아버지에게 인계를 했죠.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네. 이때 피의자들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몰래 피해자를 납치해 가는 그 상황.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인 남성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어떤 상식 차원에서 보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인 남성이 아무런 저항 없이 네. 납치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와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장애가 있고 그다음 심리적으로 위압당하고 또는 통제당하는 상황. 그래서 함부로 거역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 이것을 나중에 밝혔을 땐 그게 납치 행위나 또는 뭐 강압행위, 강요행위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겠지만 발생 당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이 부분을 미리 안다든지 그 상황이 납치라고 의심한다든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인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경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경찰들의 어떤 인력의 재배분 내지는 인력의 어떤 배치.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형사 기능, 강력 형사 기능이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기피하거든요. 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인정은 안 해주고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척 많은 강력 사건들 중에서 성인 남성이 실종됐다. 네. 또 성인 남성이 어딘가를 이동했다. 이것을 납치로 본다든지 또는 수사 대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 관련해서요. 이 경찰이 신체적 폭행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받은 것 같다는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저항 없이 A 씨가 따라 나선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도 이제 극도로 이 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좀 따라 나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정서적 학대란 무엇인가요? 정서적인 학대 이전에 이제 정서적인 지배라고 봐야 되겠죠. 정서적인 학대란 것은 학대 그 자체가 괴롭힘을 의미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학대고 괴롭힘의 양상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눈빛으로 모멸 경멸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그러한 것을 피하지 못하는 관계나 상황에 있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정서적 학대이죠. 예를 들자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 혹은 노부모에게 어떤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내세워서 아주 경멸스러운 눈초를 계속 쳐다보고 네. 때리진 않아요. 그다음에 밥도 잘 안 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정서적 학대이죠. 네.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친구라고 하지만 이 두 명이 상당히 강한 신체적인 그런 우위에 있으면서 신체적 학대도 가능하고 실제 폭력도 행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욕을 하고 비하하고 통제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서적인 통제이고 그 통제 하에서 일어나는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현재 살인죄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데요. 보복범죄 살인으로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살인죄는 뭐 가장 그 무거운 형벌을 받는 최악의 범죄이긴 하지만 이렇게 형법상에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혹은 살인 사형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형이
늘 살인죄 내려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범이고 네. 이래서 그냥 살인죄가 적용되면 하한인 5년 징역 5년형 여기에다가 만약에 정상 참작, 장량 감경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고 그러면 또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보복 행위가 인정이 되게 되면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10년 이상이 돼요.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적용해도 집행유예는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형량이 최소한의 형량도 2배가 되는.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 참혹한 사건이고요. 네. 인간 이하의 지옥을 만들어낸 이 악마 같은 가해자들 꼭 중형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